자, 그 천주교의 이제 학상과 정교의 대응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한역 서학서를 통해서 서학과 함께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죠. 처음에 서학은 특별히 금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학이 그 이제 천주교 이런 식의 등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서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당시 3인칭의 부녀자 중심으로 학상이 됐고요. 남녀는 만민평등 세상 이런 것들, 사후세계 청당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학상 배경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어디에서 걸려져 나오냐면, 이 제례 문제, 전례 문제에서 걸려져 나온 거야. 이 문제 생긴 게. 그래서, 일찍이 이제 처음에 천주교에 들어왔던, 전파했던 그 선교사들은 예수회죠. 그래서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사나 이런 선현대 추모 의식들 인정해줬잖아요. 자, 근데 뒤에 들어온 이 프란체스코파나 뒤에는 도미스크파 이런 후발 제국주의 이제 선교사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 이걸 다 문무 종례 제사라든지 조상 숭배를 다 뭘로 인식했냐면 우상 숭배다. 이걸 또 용인한 예수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고왕청에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걸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742년에 어떤 판결을 내냐면 하나님을 천주라고 하고 천을 상제라고 부르지 말 것.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상제가 예전에 하나님이었다. 천주였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기독교를 지금 서양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믿고 있었던 예전 상제를 믿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다음 공제에 대한 의례를 금지시키고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한 지은 건물이나 신주를 모시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패의 신이라는 글귀를 사용하는 등 금지 등 이 내용을 한 칙령을 공포해요. 자, 이로서 이제 퍼진 게 그 전례 문제예요. 그래서 전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중국 선교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그 교황청 후발 선교에게 넘겨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1773년에 예수회를 해체하기 말아요. 예수회 해체시켰죠. 근데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새롭게 들어온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건방지게 노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열받은 거지. 그래서 강희제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고령을 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천주교를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들 그 추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의 선교 방식이 이제 바뀌니까 예수의식 선교 방식,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천주를 그 전파시킨 것을 뭐냐면 방향을 바뀌니까 이제 서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일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죠. 조선에도. 그래서 조선에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자생적인 게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이벽, 뭐 이승우, 건일신, 그 다음에 정학존, 그 다음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 남인들 중심으로 금기남인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이 되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물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믿었다가 배교를 하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천주교 학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요 천나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들어가면 전례 문제가 들어가요. 앞에 이제 프란치스코파나 그런 파들이 이제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상 숭배도 뭐냐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부 믿던 이제 천주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지침을 따라서 이 뭐냐 조상 제사와 신주를 우상 숭배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1791년에 일어난 진산 사건이야. 진산 사건. 예. 그래서 이 진산 사건은 뭐냐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믿는. 예. 윤지충이 그 당시 그 모친의 장례 후에 종영이었던 권사형과 상의해서 제사를 폐지하고 집안 신주단지를 다 불태우는 사건이야. 자,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는데 이거는 상당히 파급력이 커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제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신주라는 것이 그 부모님의 그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것이잖아. 근데 이걸 불태워 없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효를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비난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이게 정조 때인데, 정조 때 이제 노론에서 이걸 이용해서 서학의 우호적이었던 남인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걸 활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정조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이게 사건이 잘못하면 남인들이 학대되잖아. 그 자기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근데 이제 그 남인들에 대해서 뭐 천주교에 대해서 뭐 좀 호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호의적인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일부 믿는 거고. 그리고 남인들도 뭐 천주교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이건 또.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남인들에게 학대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야당을 예전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다 그 민주당을 자빨로 이렇게 몰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자빨만 있는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자, 일단은 정조단은 문제를 일으켰던 윤지충과 권사형을 뭐냐면 처형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사형을 시키고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려. 더 이상 사건을 남인 전체로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정조 입장 때 이거 잘못하면 이게 남인들이 이제 대규모 수청을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지 않고 다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서학의 기독교 문제점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배교, 사학들은 없어질 거예요. 사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노론의 어떤 반반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펼쳤던 게 문체 반정 운동이죠. 문체를 바르게 하자. 기존의 문체가 이제 뭐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게 속된 문체들이 많다. 그러면서 타켓을 잡았던 사람이 노론 출신이었던 박지원이 있었던 박지원을 이제 타켓에서 열하일기를 뭐냐면 그 걸고 넘어가죠. 열하일기 보니까 너무 문체가 경박하다 그거야. 그래갖고 이런 문체들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박지원한테 사과문 쓰다 반성문. 박지원 거부했죠. 내가 왜 쓰냐. 자 근데 이거는 그 일종의 정치적 의도에 입각해서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노론들이 남인을 이제 공격하니까 천주교 사건 때문에 진산 사건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슈를 덮는다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갖고 너희들도 지금 문체 반정해가지고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문체도 잘못되니까 남인들 너무 잘못된 거를 뭐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덮는 거죠. 이슈를 일으켜서 이슈를 덮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예전 프레임을 갈아치우는 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일단 정조 때는. 자, 일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진산 사건이죠. 이 진산 사건을 계기로 조선사의 서학과 천주교 문득을 하나인 것처럼 인식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예전에는 서학을 천주교는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서학이 천주교하고 이제 기수하고 천주교가 다르다는 거 알고 이제 점점 천주교 이제 박해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주교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서학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그동안 무군 그러니까 이건 어버이도 없고 군주도 없는 이런 교리와 비난했던 천주교가 실제로 이제 그냥 그렇게 알려졌는데 비난했던 실제로 보니까 인류를 무너뜨리는 폐륜을 범했죠. 아까 처음에 이제 진산 사건이 이제 그 당시에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격을 했고 그래서 천주교 박해하는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 이건 상강오준 윤리 강상의 문제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근데 특별하게 정조 때는 아까 말했잖아. 그 뭐냐면 그렇게 탄압은 하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강산의 윤리를 제대로 세우면 이런 것이 해결한다. 그래서 앞에 그 당사자들만 이제 처벌하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고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는데, 자, 근데 이걸 이제 정조 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끝났지만, 뒤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확대시키는 사건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 순조 때 일어난 정승환 때 일어난 뭐죠? 그 신해박해죠. 신해박해인가 잠깐만. 제가 신해박해하고 신유박해 헷갈려. 예. 신유박해네. 예. 신유박해고 그 진산 사건은 신해박해죠. 예. 신해박해가 이제 확대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각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잠시 이제 또 넘어간 게 뭐냐면 이제 잠깐
여기 보면 마지막 단락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마지막 단락이 아니라 425페이지 세도정책의 척사정책 위에 볼게요. 정조는 서학에 대해서 우호적 인식을 견지했지만 천지교에 대해서는 유화적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상강 오륜을 무너뜨리고 신분제에 오르던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산 사건 이후에 천주교들의 신부 영입 운동으로 한약 잔유에 성공한 중국인 신부의 규문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조 19년에 발각되어 도피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밀정을 배치하고 도피를 돕는 것을 의심되는 신두 다수를 은밀하게 처형하는 등 천주교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동원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는 이 사건을 이강이나 정약용 같은 서학 5호 세력들을 배척하는 전쟁을 비하된 걸 저지하면서도 국법을 농락하면서 신앙을 간철시키는 천주교 핵심색을 제거하는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니까 상강 오륜을 어긋나는 신분제에 어긋나는 천주교도 확산된 건 금지시켰지만 이걸 남인측으로 확산시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정치적 사건으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정치적 사건에 비하된 것은 이제 그 뒤에 순조 때인데, 순조가 어디 때 즉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청정을 했던 사람이 정숭왕후야. 네, 벽파 정권. 시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남인대 세력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천주교 좀 우호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벽파 같은 경우에 천주교 되게 부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강력하게 천주교 탄압 정책을 펼치게 돼. 네. 특히 이제 벽파 세력들은 이걸 일종의 남인과 시파들을 엮일 수 있는 정치 사건을 연결시키죠. 천주교 박해 사건을. 자, 이걸 보면 순조 1년의 벽두에 정숭왕후는 사학을 언급하고, 자, 유의치지 않는 자의 반역죄로 적용했을 때 사학은 뭐겠어요? 서학이죠. 특히 기독교로 적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오가작통을 철저하게 실시해 신자를 색출할 걸 명했다. 정주와 달리 사학세가 엄히 단죄하겠다는 선언이다. 자, 이를 계기로 벽화 정권은 정치적으로 목적을 띠면서 체제공 남인과 연결된 서학세력들을 척사의 명분으로 이단을 이제 척결하자는 거죠. 사옥을 일으켰다. 그 결과 신학을 고수하거나 핵심 지도층으로 활동했던 정학종, 최필공, 홍남미, 이순영이 처형됐고, 건천신, 이강원 등 신문 도중에 옥사했고, 배교하고 보면 정학정, 정양훈 형제는 유배됐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유박해라고요. 예. 그 앞에 있는 박해를 신의 박해라고 하고 진산사건이 신유박해라고 하죠. 그 신유박해는 순조 초반에 한국의 결부되어 진행됐던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목적. 벽파가 시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남인 세력들 처단하기 위해서 실시한 박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정학존은 어디에 유배됐죠? 흑산도.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죠? 자산어보. 그 다음 정양홍은 어디에도 유배됐죠? 자기 외가에 있는 강진 쪽으로 유배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책을 썼죠. 한 20년 동안 유배되면서 그 많은 책을 썼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유당 정서단 이름으로 뭐냐면 출간됐죠. 정약준이 유배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정약용이 예전에 정조 때 여러 가지 이제 관료로서 활동했잖아. 그러니까 책을 보고 연구하고 집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예. 피곤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는 기간제 하시는 분들 그냥 책 가서 공부 좀 하겠다고 했는데 밤에 공부 돼요? 안 되죠. 피곤하잖아. 일단 잠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 때는 또 쉬어야지. 그러니까 공부 안 돼. 그 정형도 마찬가지. 틈이 시간이 없어. 근데 강진에 유배당하고 제자들 키우면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책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근데 정형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게 수백 권 썼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 쓴 건 아니고 자기 제자들을 팀을 이루면서 이제 출판 사업을 했다 보시면 돼요. 분업을 하면서. 예. 자, 하여튼 이 신유박해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미륵국한 이제 체포정이 내려진 주문모 신부가 순조 1년 3월에 자수하는 계기로 사안의 성격이 달라졌다. 자, 이 사건은 천주교도가 외국 세력과 연계되었던 의심을 입증한 것으로 이미 처벌되었던 사안까지 포함해서 그에 연계된 사안들 인물에 대한 엄한 조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 결과 은원군은 이제 누구냐면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조 입장 올 때는 일종의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송씨가 중종의 주문모를 숨겨주고 영세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형됐고, 그 파장은 은원군과 홍남에 미쳤으며 벽파는 사교를 비호한 죄로 물어 이들 처형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은원군과 홍남이는 천주교 신자는 증거가 없으나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한 번 또 큰 사건이 터지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항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를 이제 작성해서 북경의 구베도 주교에게 전달해서 체포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항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죠. 항사영 백서 사건. 이거는 앞에 있었던 그 신유박해 있죠. 신유박해보다 좀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한 통에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 마치 항사영 백서 사건이 신유박해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경래 난도 그 전에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하여튼 요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백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비단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이게 글씨를 쓸 때 그 뭐냐면 먹을 쓴 게 아니라 특수 양품을 써가지고 글씨 썼어요. 그래서 그걸 뭐 햇빛에 비치든 뭐 물에 집어넣다 하면 이게 글씨가 떠오르는 거야. 이걸 이제 썼는데 도중에 이게 발각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이 지금 천주교도 박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좀 저 프랑스 정부에 알려줘갖고 군대를 이끌고 도와달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입장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매국놈이지. 종교 때문에 말을 팔아먹는 거잖아. 자, 그 앞에 있었던 그 주무모 사건도 그렇지만 요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천주교세의 그 세력들은 누구와 결탁한다? 외세와 결탁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천주교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그리고 동학 아시죠? 이 당시에 동학도 일어났죠. 동학도 상당히 반서학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외세에 끌어들여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요거 뭐 여러 박해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현종 때 잠깐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다음 장 428페이지. 자, 현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조 때 잠깐 또 10화가 넘어가죠. 그러다가 현종 때 풍양조씨가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풍양조씨는 그 계열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는 10화가 아니라 박파야.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탄압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해사옥과 그 다음에 병호사옥, 기해박해와 병호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현종 때 프랑스 신부사 엘베른, 샤스탄, 모방 이런 사람들이 영입을 주장한 정화상을 청양하는 기해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있어. 김대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죠. 영세도 받고 이제 영세는 이승원이 최초 받았고 신부는 김대건이 이제 신부로서 인정받고 이제 와가지고 처형당하는 병호박해죠.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 올 때는 이게 뭐야? 순교가 되는 거야. 순교자. 자, 기해사옥은 신유박해처럼 개명된 천주교 조직이 프랑스 신부 영입으로 다시 회복한 양상을 보이자 풍양 조씨의 세력까지 강경한 탄압처의 코치 사건이다. 그 다음에 병호박해는 프랑스 군한 세척이 이제 당도돼요. 이거는 기해사옥 당시에 프랑스 통치자 그래서 책임자를 묻고 마침 서양의 신부 영입을 도모하다 체포된 김대건 신부 등을 외국과 내통한 죄로 처형된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기해박해 때 한 번 또 처형됐잖아.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 사옥 군함들이 세척 와가지고는 한번 일종의 포함외교 위력 시위를 한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이제 뭐냐, 이 사람은 김대군이 서양세력 떠다가 우리 위협한다 하는 거예요. 뭐 김대군이 그렇게 해서 증거도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 처형한 사건이지, 김대군은.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이 막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고종이 어릴 때죠. 이제 흥성대원군이 주도를 했는데, 이 당시 베도네나 다우레, 그다음 9명의 프랑스 신부사들을 비롯해 수천 명이 처형당한 사건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이 주도했는데, 흥성대원군 입장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이 원래는 프랑스에 접근했죠.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접근하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치를 막기 위해서. 근데 프랑스가 거절한 거야. 거기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걸 본 그 유생들이 이놈이 프랑스와 접근해갖고 우리 외세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프랑스와 손을 잡고 그 카톨릭 손을 잡고 외세 끌어들인 걸 뭔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병인박해예요. 그래서 병인박해. 절투산에 가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탈출한 이대 신부들이 이제 조선 사정을 알게 된 프랑스가 이 극동함대 사령관 노우주가 7척의 군함을 꾸고 강화도를 점령해서 일으킨 사건이 병인양요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병인양후 때 강화 읍성에 있었던 외교장각이 털렸죠. 그래갖고 불태우고 거기 있는 일부 책들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의계가 데리고 왔죠. 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요게 객관식 기출문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고 그 뒤에는 이제 남영구는 제 얘기니까 이제 요거는 그 구한말 때 한번 더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천주교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지적됐지만 동아시아 천주교 본질은 서양 제국주의의 통상과 신앙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통상을 악화하고 여기서 신앙을 이용하죠. 일단은 먼저 누가 와요? 신앙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인데 선교사들이 와.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선교사들 입장에 또 얘네들이 처음부터 나는 제국주의 열강대 어떤 사명을 띠고 그들 지시를 받고 여기 와서 뭔가 천주교를 전파시켜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온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시키겠다. 근데 전파시키면 신도들이 형성되고 그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이들 선교사들 통해서 그 나라의 사상들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그 다음 자본가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또 이들이 오고 하고 이제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양세계 확대되면 이제 이들 막기 위해서 탄압을 하죠. 거기 정부에서. 그러면 이들 또 보호한다고 뭔가 군대가 와. 그래서 군대가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와 그다음 통상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보호 이런 명목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 지역을 식민지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천주교의 일종의 기독교가 뭐예요? 제국주의 청병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고 그걸 잘 이용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야. 프랑스 항상 제국주의 하기 전에 베트남 침공도 있고 우리나라 침공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침공할 때 뭘 전적으로 이용하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용했다. 이걸 뭐냐면 프랑스 제국주의는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이 천주교를 이용해갖고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던 걸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천주교 운동은 단순히 천주교가 싫어가지고 펼쳤던 운동이 아니라 그 밑에는 무슨 운동과 연결돼 있죠? 반제국주의 운동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그냥 관련된 내용이 구한말 조치니까 넘어가고요. 자, 거기에 이제 잠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무슨 책이냐면 자료 3번을 이제 좀 볼게요. 자료 3번. 자, 432페이지. 자료 3번. 자료 3번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익의 전집에 있는 거예요. 이익의 전집. 그래갖고 이제 이익의 전집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익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천주교에 소개는 했지만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천주교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뭐는 상당히 호의적 맞죠? 기술,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에는 호의적 맞죠? 자, 그러면 천주시는 이마두가 편찬한 책이다.
요때 이마두는 누구죠? 마테오니치예요. 마테오니치. 그러니까 마테오니치의 그 뭐냐면 한자식 이름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냥 문제 물어볼 수 있잖아. 예. 그리고 여기에 쳐놓고는 가는 이렇게 놓고는 이마두가 편찬책이다. 그럼 요게 들어갈 게 뭐냐? 그럼 천주시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학은 오롯이 천주를 가장 높이는 것이다. 자, 천주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육아의 상제인데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이마두가 쓴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 하나님을 상제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상제인데 천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섬기고 믿는 것은 마치 불교와 석가 같다. 그래서 석가에 보면 뭐 그 극락세계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옥 같은 똑같은 극락 지옥 같은 걸 통해서 헌옥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생각돼 있지만 세계 천하의 대륙이 5개인데 중간에 아세아가 있고 서쪽에 구라파가 있는데 지금 중국은 아세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요거는 뭘 보고 얘기했을까요? 요거는 이 당시 그 마테온 씨가 보는 공영 만국전도. 이 공영 만국전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인식, 지휘관을 바꿔놨어. 예전에 중국 중심의 지휘관을 이제는 중국도 하나의 땅에 불과하다, 조각에 불과하다. 그게 인식을 함으로써 바꿔놨죠. 이 공영 만국전도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입각해서 역사인식도 바뀌죠. 그래서 종전의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역사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마테오니치의 이 공룡만국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공룡만국정도. 예, 잠깐 이거 잘못 썼네. 예, 공룡만국정도. 자, 이마두는 중국을 배웠고 중국제를 개선해 읽었으며 저서가 수십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천문과 지리를 관찰하고 역법을 계산하는데 오묘함은 중국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먼 남원 지역의 사람들로서 비단길을 건너와 중국의 학자와 고관을 사귀었는데 이 비단길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닷길이나 말자면 잘못된 게 맞네. 바닷길. 제가 착각했어. 바닷길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냐? 예전 09년 기출문제 동서교육용에서 그 당시 마테오니치가 무슨 길을 통해서 갔나? 이게 있어. 그래서 요거 쳐놓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요게 무슨 길이냐? 물어볼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마테오니치는 중국에 들어올 때는 바닷길인데, 나갈 때는 무슨 길로 갔을까요? 나갈 때는 마테오니치는 안 나갔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예. 하늘나라 갔어. 자, 그래서 이제 바닷길 건너와 중국의 학자와 고관들과 사귀었고 중국의 학자와 고관들의 옥김을 여미고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선생이나 이끌고 감히 거스르지 않으니 뛰어난 선비다. 그러나 그는 불교를 배척하는 데 열심히 였으니 천주하고 결국 불교와 허망한 데 기교함을 깨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이제 마테오치 중에 천문이나 지도나 역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호의적인데 반해서 이 천주교대에서는 불교와 같이 청당 지옥설이나 가르치면서 허망한 종교다. 그래서 이익은 상당히 천주교대에서 뭘까? 부정적으로 봤죠. 이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자료 4번은 이제 북학위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제 박제가 해갖고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에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박제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 그 천주교는 뭐와 같다고 해요. 이것도 천국난과 지옥 같은 불교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갖고 그 자료 7번을 볼게요. 자료 7번을. 자, 자료 7번은 뭐와 관련된 거는 진산사건과 관련된 거. 진산사건. 진산사건. 정조 때 일어난. 그래서 진산사건은 이게 무슨 박해라고 하죠? 신의 박해죠? 예, 뒤에 순조 때 일어난 신유 박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3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그때 영화를 본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영화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일종의 뭐랄까요? 조선시대 때 제비와 관련된 제비족? 그와 이제 관련된 영화인 것 같아. 그때 이제 그 관련된 그 소재가 됐던 게 진산 사건? 그때 이제 근데 내가 영화 제목을 까먹었어. 하여튼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영화에 다룬 적이 기억이 나요. 자, 하여튼 그 호남의 제수 윤진증과 건살을 사형을 처하고 진상군을 5년에 기한 후 현우 감등한다. 그래갖고 이들을 대명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강상을 어긴 죄다. 그래가지고 신주단지를 이제 없앴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조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자료 10번을 볼게요. 자료 9번하고 자료 10번. 자, 자료 9번하고 10번은 무슨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항사형 백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일단 9번을 보면 이게 항상 백서 내용인데, 자, 항사형이 이제 프랑스 조교에게 이제 비밀 편지를 보냈죠. 자, 이 나라의 병력은 본래 가날프고 약하여 모든 나라의 끄트머리가 있는 데다가 위에서 뛰어난 임금이 없고 아래는 어진 신하가 없어서 자칫 불행한 일이 있기만 하면 와도 무너질 걸 틀림없습니다. 만약 수백 척의가 그 다음에 정경 5만과 6만을 얻어 대포 등을 날카로운 무기를 많이 싣고 곧장 이 나라 해변에 이르면 국왕에게 글을 보내어 우리는 서양에 정비하는 배로 자녀와 재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기국에서 한 사람의 성조사를 용납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우호조약을 맺고 하라. 그러면 요구하면 국가도 항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백서 사건인데 이거는 천주교 박해를 받으니까 그때 무슨 박해죠? 신해 박해죠. 신유 박해죠. 신유 박해. 네, 신유 박해를 받으니까 그걸 이제 불만을 가진 항사형이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혁을 하면 외세 끌어들일 수 없어. 일단 개혁 한다 외세 끌어들이면 욕을 얻어먹어. 요때도 이제 천주교 뭐 믿게 해달라고 프랑스 끌어다가 천주교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그 갑신전벽 때도 자발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 일본을 끌어다가 이제 그냥 개혁이 이제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 이제 심어주잖아요.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11번을 볼게요. 자료 11번은 김대건을 이제 호수하다. 그래서 자료 11번은 뭐하고 관련된 그 박해죠? 그때 현종 때 일어난 그 박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현종 때 그 당시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났는데 병호 박해죠. 병호 박해. 네, 병호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대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병호 박해 때 죽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 보죠. 신문제 변동 볼게요. 신문제 변동. 신문제 변동과 관련돼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자, 조선의 신분제는 중세 국가와 사회체제의 유지, 안정적 유지와 운영을 담보로 근간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양난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신분 이동과 신분 내 계층 분화를 촉진시켰고 이웃과 사회 신분 질서의 동요에 이어지게 됐다. 이 같은 신분제 변화는 하층민의 성장에 따른 중세체제 붕괴 과정을 드러낸 동시에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지배층이 마련한 사회정책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죠, 이게. 예,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인데, 요 사진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거기 이제, 여기 모자죠, 이게 사카 있죠? 요 모자는 누구만 있을 수 있는 거냐면 양반이 있을 수 있는 거, 두 번은. 근데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배를 짜고 있죠. 그 옆에 부인과 함께. 그러면 이 양반은 몰락 양반이 잔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양반조차도 이제 평민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요거를 양반이 아니라 뭔가 양반과 비슷한 계층을 보고 있어. 상위 뭐냐 부유한 양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 보면 얘는 뭐예요? 공부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더 상위 신분으로 올라가는 계층 간의 어떤 신분 상승?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그림 한 장을 보고.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신분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 초기 때는 양천제를 운영했죠. 근데 사회적 신분은 이제 16세기 때 반상제로 이제 뭐냐면, 그 정착이 됐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계속 양천제사였어요. 반상제가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반상제 사회가 이제 16세기 넘어서 임진왜란 계기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전란을 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각자의 유망을 했고, 노비 문서가 이제 소각이 되고, 조세 파악에 근거됐던 호적이나 토지 재장들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명피해, 막대한 또 인구 이동, 그 다음 노비 도망 되는 것들 등등해서 민정등 노비파 재정 확보에 난항을 거뒀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군사적 측면 임진왜란의 발발 당시에 정병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래 군역을 지지하는 공사청 노비들 서울까지 동원했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공을 세우면 간직을 줬어. 예외적으로. 그래서 잠시 서울이 양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했어요. 물론 나중에 닫았지만 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층민들도 군공을 세우면 목을 많이 베면 그 당시 그 정도였던 신분 상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이 이제 빈곤하니까 전쟁 때문에 납속책을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나 곡식을 바친 향리, 서울, 백성 등의 신분에 따라 면역, 면천 또는 간직 수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유층으로 또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간직, 임명칭, 공명처를 받았죠. 공명처를 받으면 뭐예요? 양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공명책이 나와요. 그래서 공명책은 여기에 보면 교지가 있고 여기에 여러 이제 버슬들 있죠. 이 버슬들은 되게 보면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은 비어 있죠. 돈을 주고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이게 공명책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종식되면서 그 하층민의 신분 상승에 가능했던 각종 임시 조치는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요건 잠깐 때야. 요거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뭐냐면 신분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양난 끝나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신분제를 다시 정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17세 후반에 들어가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마련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신분 상승에 이제 경향들이 등장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인 명목이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서 신분제가 점점 무너지다. 방산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이 과정에서 신분제가 해이되면 양반의 계층 수는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노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상위는 이제 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일 때는 큰일 난 거지. 왜 그러냐면 양반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되게 면역특권이잖아. 그러니까 상민수를 일종의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하냐면 노비를 해방을 시켜갖고 뭘로 만드는 거야? 상민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군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군역 이런 같은 세금도 부과하는 대상을 널리죠. 예,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 비중의 양반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학계 통설이지만 그래도 반론도 있어요. 왜냐면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소도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보고 여기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 경제적 이제 양반부터 볼게요. 양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분화했나 조선 후기 때 이 조선시기의 양반들은 이제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안에서 또 계급 분화가 일어나. 일단은 뭐냐면 경하 사족 또는 경하 거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해. 이 경하 사족, 경하 거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번열 가문이죠. 번열. 그러니까 경하라는 건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양반 중에서도 그 노론 쪽의 양반들 힘을 걸려 갖고 있는 노론 쪽
경화 거족이라고요. 이들은 번열 가문으로서 이제 집권 양반들, 노동 계통의 양반들이 많고, 그 다음 단계 양반이 이제 뭐냐면 향반이죠. 향반. 이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냐면 이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청금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안 이런 등등 해갖고 들어가서 양반 꽤나 해 인정받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역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계열이 많을까요? 남인 계열들이 되게 많아요. 남인 계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밑에서 권력층에서 멀어나니까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사원을 사원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향반에서 더 떨어진 사람이 있어.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이 잔반들은 실제로 평민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민들. 예. 그래서 글주는 좀 있는데 실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평민 생활 거의 비슷해. 그래갖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와 연결되면 또 시탁자와 연결됐다는 설이 있어. 예. 그냥 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과 함께 양반 지배층 사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경화사족들을 제외하고는 핵심 권력에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숙종조 이후에 경향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양반과 그 다음에 어디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양반이 뭐냐면 분화되죠. 그래가지고 서울의 양반은 주로 이제 권력층, 서인, 노동계통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 살고 있는 나머지 난민을 필두한 그런 계층으로 분화되죠. 그게 무슨 정치하고 연결돼요? 이거는 분화기가 한국 정치하고 연결되죠. 한국 정치.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거치면서 문벌 중심의 인재 등의 늘어남에 따라서 경화 사족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증대됐다. 그래서 19세기 때 경화 사족 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중에서도 경화 거족이 생기죠. 번열 가문들이. 그래서 소수의 이제 세도 가문 안에 그 형성이 됐고 정치 권력은 중앙에 더욱 집중되었다. 자,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반 사이에는 정치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큰 차이가 격차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에서 물러난 양반들 향반이라고 하죠. 향반. 이 양반들은 이제 나름대로 지방에서 양반 행사를 하려면 좀 인정받아야 될 거냐. 그래서 향반은 문중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하고 문중이라는 개념은 조선 전기 때는 별로 없었어요. 조선 후기 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가문끼리 통혼해서 가격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향촌 지배 조직과 규약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 양난 이후에 독리항약 있죠? 독리항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학예를 이제 편입시키죠. 그래서 제지사족 중심의 신분지수와 지주원을 대표하는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요. 이들이 뭐냐면 신양이야. 그래서 이 신양하고 기존의 그 지방 그 양반 계층들과 싸우게 되죠. 이게 무슨 싸움이죠? 향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향전. 자, 반면에 경제적인 유역의 부족으로 양반은 이제 행삭도 못하는 그런 몰락한 양반이 드는 애들 이게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그래서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소장님이 되기도 하거나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지원의 그 등장 양반저 허생에는 거기 뭐예요? 이건 잔반 계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이와 같이 신분 이후에 경제적인 확증 중심되면서 비난 양반층과 부유한 상민들이 서로 통혼되는 사례도 많았고 가난한 양반 중에 궁핍한 살림살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민가와 혼인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래서 이는 양반의 채신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신분제 동요를 잘 나타나는 그 경향을 보이게 되죠. 한편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그 합법적인 방법, 납속자를 통해 양반 신분을 얻기도 하고 또 비합법적 방법도 있어요.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거나 호족상의 직역을 유학으로 바꾸는 이게 제일 많았어. 족보 매입, 위조, 호족상의 직역 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모칭 유학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마치 양반이 유학을 정말 모칭했다.
자기가 마치 유학포처럼. 그래서 저도 이게 느낀 게 뭐냐면 그 많은 노비들이 그 조선시대 16세기 때만 해도 노비 수가 거의 전 인구의 40%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노비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백정의 자식이에요. 다 평민의 자식. 다 기본적으로 뭐야? 중인 이상이야. 양반들이야. 그 수많은 노비들과 그 뭐냐면 백정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 그죠?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에 이때 이제 뭐냐면 요 조선 후기 때부터 구한말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세탁을 했다. 그래서 저도 밀양박씨지만 밀양박씨들 좀 약간 너무 흔해가지고 저도 노비일 것 같아요. 조상들이 딱 보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거도 볼 수 있는데 요걸 얻어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 하여튼 호적의 직역을 유학으로 꾸며난 모친 유학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유학을 모칭한 자들이 과거 시험장을 물량케 하고 매간 매직을 일삼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예, 이로써 그들은 간직을 획득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매간 매직이 많았어. 세도 정치. 과거 시험도 그 당시에는 과거 시험을 4인 1조에 입각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과거 시험장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골라야 돼요. 거기에다 이제 섬정꾼이다가 들어가고 자리를 쫙 퍼 돗자리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조꾼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당시 그 과거 응시자들 돈 많은 응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앉으면 그 옆에 그 석이 한 명 있고요. 글씨를 잘 쓰는 한 명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 사람이 두 명이 답안을 작성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글 써주는 거야. 그걸 제시를 해요. 이거 지금 보면 완전히 뭐예요? 대리시험이죠? 근데 그렇게 됐어. 근데 감독관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독관들이 돈을 받고 관리 안 해.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상당히 그 당시 문란했어요. 예, 그런 문제점을 좀 기억도, 하고. 자, 하여튼, 노비들 보죠. 노비도 이제 신분상승이 이제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노비가 합법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속량정책을 면책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노비들은 도망갔죠. 외고 노비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망간 노비 그런 것들을 반노라고 해. 반노. 예, 노비가 도망가는. 그래서 노비가 주요 재산인 만큼 도망간 노비들 추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추세라는 것은 어디 자기 거주지에 도망가거나 역을 피하거나 그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걸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효종 때 같은 경우에 추세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했어. 왜냐면 효종 때 북벌을 하려면 군사력을 확대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많은 군역 자원도 필요하고 그걸 유지하려면 면포 수입도 필요해야 되잖아. 근데 예전에 뭐 그 노비들 중에 이제 외고 노비들, 그러니까 공노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에 뭐냐면 낙공을 하고 면포를 박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요 재원이었어요. 근데 얘네들 도망을 가니까 산업이든 공농이든 도망을 하니까 군역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안 되겠다 해서 추세도감을 설치해요. 그들 잡아들이고 해. 이걸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했던 추노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일단 되게 저항을 했죠. 추세가적인 노비들이 저항을 했고 추세원 노비들 협박하거나 신공을 기피하거나 심지어는 노비가 자기 주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잡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 뒷장 넘어가서 이 노비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이걸 좀 노비제 개선과 개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영조 때 들어가면 이제 추세도감을 폐지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도망간 노비들을 신고를 해서 양을 만들자. 그런 게 훨씬 더 세원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비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의견이 민원이 나타나죠. 왜 노비 수를 줄여야지 양이 확보돼야지 나름대로 국가에서 군역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 종목법을 제정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노비 종목법은 뭐냐? 자, 노비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에 따른 거야. 그래서 이제 천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양역을 담당하고 군역을 담당하고 그래서 양인이 되는 거야. 예, 이게 노비 종목법이야. 이 노비 종목법은
그 현종 때도 잠깐 실시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다시 영조 때 실시했어요. 영조 때. 네. 그래갖고 이 제도는 노인 아버지와 양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그 일천 직전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노비면 그 뭐냐면 그 자식은 노비다. 이런 거죠. 세조 때 완비된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보다 더 진보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머니 쪽이 양인이 많았어요. 아버지 쪽이 노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비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부담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양인들이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좀 많았어. 그리고 노비들 중에 그 조선시대 노비는 그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양인지 그쪽이 노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자식들은 노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들 노비면 국가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을 따라서 이들을 양인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세원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노비 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화되죠. 그래서 이제 숙종 때 들어가면 순조 때 들어가면 예전에 노비가 60% 됐는데 19세기 들어가면 노비 인구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있고 심지어는 정조는 그 뭐냐 노비 추세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 자기 할아버지도 이제 금했는데 아예 이제 더 전면 금지시켰어.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 그 노비 제도를 없애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노비 제도 없애려고 그걸 공포하려고 딱 할 차에 1800년에 죽어버린 거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노비제는 없애지 못하고 그 순조 원년에 그걸 약간 계승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 정부가 망명으로 공노비 노비안을 태웠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공노비들을 다 뭐냐면 없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도망간 노비들 있죠. 도망가는 노비들 있어요. 그 도망간 노비들을 실제 이제 예전에 추세도감 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태우고 이제 우리 이제 불문에 붙일 테니까 호적에 등록해라. 양인으로서. 그러면 용서해주겠다. 그 의미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인 해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도망간 노비들을 해방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 그래도 만약에 그때 폐지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노비도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왜냐면 100년도 안 됐죠. 100년 좀 넘었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된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관련된 이제 그 문헌들 그 사료도 있으니까 좀 각자 보시고 거기에 좀 약간 이제 보면 뭘 보면 이제 거기 그 자료 5번을 잠깐 볼게요. 자료 5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대구 이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던 건데 자, 대구의 호적하고 이제 울산 호적을 이제 비교한 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양반호가 점점 늘어나죠. 1858년에 70%가 돼. 그 다음에 1867년에 뭐가 늘어나죠? 양반호가 65%. 이거 울산호도 그렇죠. 이 양반이 뭐야? 60%에 70%나 돼.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노비가 보면 노비수는 점점 줄어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가면 이제 그 뭐냐면 1%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상민은 이제 점점 줄고 양반만 이제 기하급수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양반들은 이제 인구의 거의 7, 80% 차지하고 있었냐? 또 그건 또 아니야. 다른 자료 보면.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노비는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양반호가 이렇게 많았느냐, 양반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직역상 양반하고 신분상 양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상 양반이라는 거는, 여기는 직역상 양반호예요. 내가 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반호에 돼요. 양반이라는 건 국가의 직역을 짊어진 건 다 양반이라고 하거든. 근데 신문상 이 사람이 양반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는 또 다른 분야 반상제에서. 그래서 요게 호적에 나온 거는 신분상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다? 직역상 양반이다. 그래서 물론 직역상 양반도 군역에 면제받긴 하지만 이게 국가고 뭐 신분적으로 그 지역사에서 얘가 양반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점점 양반호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명령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뭐냐면 예전보다 양반호 인정받는 사람이 많았던 건 또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민호와 노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신분제 변동을 나타나는 중요한 거다. 그렇지만 요 표를 가지고 그대로 이 당시에는 조선 후기 때는 거의 양반이 70% 넘었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자료 그 11번을 이제 보면 거기 이게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료 11번은 여기 보면 일단 이제 여기 보면 자료 11번은 뭐와 관련된 건 이제 그 순조 때 순조가 즉위하자 이제 뭐냐면 그 뭘로 하는 거야? 그 당시 이제 공노비를 해방하는 내용이 있어요. 공노비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을 보죠. 중인. 네, 중인. 자, 중인과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10년도에 한번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중인층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고려시대 때도 중류계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 중류계층들은 자기가 중류계층하고 인식이 없어, 계급 인식이 없어요. 그냥 후대 사람들 보기에 요런 직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류계층이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고, 근데 조선시대 때 중인은 나름대로 자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양반 밑에 있는 중인이다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시대가 좀 다른 건데, 자, 중인층의 이제 형성 계기는 이제 양반들이 이제 굳어지면서 이들 밑에 있었던 이제 하급 지배층들이 중인이라고 이제 분류돼서 차별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양반의 형성, 사족들의 형성과 걔를 같이 해요. 그래서 16세기, 15세기 말 정도 해가지고 형성돼서 이게 확립된 건 17세기 때야. 그래서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명칭이 사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 중인층은 양난 이후에 사회 변동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부와 문화적 영향을 쌓아나갔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후 일부 중인층은 재력가, 그 다음에 문화적 능력은 양반의 필적할 정도다. 그래서 그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속에서 근대 정치차별 대우와 신분적 소박은 여전했다. 그래서 이 중인층이 아마 되게 불만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거야. 양반 지배층. 왜냐면 어떤 지배층에서도 불만이 많은 계층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들이 불만이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노숙자들 불만이 많을 것 같죠? 사회에. 근데 별로 불만이 없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불만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근데 제일 불만이 많은 계층은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놈이 위에 있을 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중인계층들, 그 다음에 무신정권 때 무인계층들, 그 다음에 부유자 혁명 때 프랑스 혁명 때 부유자 계층들이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분상승 운동을 펼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일단은 조선왕조는 양천제를 운영했고, 16세기 때 반상제가 이제 우세한 신분구조를 이제 변모하겠는데, 이 과정에서 중인이라는 용어는 지배계층 양반 사족들을 미치지 못하고, 피지배층 상인, 보다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양반과 상인의 중간에 있는 계층들을 중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인이라 불렸던 것도 이런 양반과 상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했다. 중간에. 이걸 뭐냐면, 계급 개념설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의 그 명칭 속에서 계급 개념설인데, 계급 개념설이 보통 중인의 호칭을 볼 때 뭐냐면 불렸던 명칭이죠. 그래서 이게 중인은 좁은 의미의 중인과 넓은 의미의 중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통 좁은 의미의 의미는 통역관을 비롯한 기술관들이야. 전문 기술관원들. 그래서 작가와 자파 취재를 거쳐서 선발된 의관, 역관, 상관, 율관, 사자관, 천문관 등등등 이런 전문 기술 간원들 말하고요. 자, 넓은 의미의 중인은 어디까지 포함된 양반 설, 중앙의 설이, 그 다음에 향리, 토관, 궁교, 교생 등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동일하게 중인칭으로 불렸지만 이들은 서로 간에 동료의식을 느끼지 못한 하나의 사회생활을 교ற்று하지 못했다. 그 가정은 기술직 중인이나 양반 서울들은 자신이 원래 양반 사족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긴 하였지만 원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중인을 불리던 것을 꺼려했다. 반면에 상층 평민들 안에서는 향리나 교생 등은 조선 후기 때 한중사의 변동 속에 높아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중인이라고 자처했으며 그 기술직과 중인과 양반 서울 자신과는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중인 안에서도 그 앞에 서울들이나 기술직 관료는 원래 내가 양반인데 지금 언젠가 양반 신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반면에 밑에 상층 평민이 중인 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중인이고 얘들과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얘들 입장 올 때는 그들은 나하고는 다른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양난 이후에 활발한 사회변동은 18, 19세기 때 이런 큰 폭을 이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주제 및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서 그 경제 변동은 몰락한 양반을 만드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수 중인들 이 중인들은 대개 보면 이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통역관들 중국어 역관 출신들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자, 이런 중인 가운데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역량력에서 양반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반보다 급기야 자신의 실력에 걸맞는 현실적 대우를 국가에 요구하게 이뤘고 그것은 중인층으로서 받았던 각종 간직에 대한 차별 대우와 해소와 언간을 비롯한 천효직에 대한 허통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인들이 이제 크게 이제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향리나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 시험 볼 수 있죠, 이들도.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장치를 통해서 뭐냐면 막아놨어. 예전에 말하자면 향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 수영에 허가를 받아야지 과거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려면 무경칠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되게 보면 F점 떼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막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인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제도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계층은 이제 서울공급법 제도적 차별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죠. 자,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서얼이야. 이 서얼. 이 서얼이라는 것은 양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얘기한 거죠. 서는 양인 계층, 첩의 자손도 어린데 이들 합쳐서 서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양반 서는 양반 사족 때 활동을 이어받았지만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사족의 지위를 박탈되었다. 그래서 그 홍길동 중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물론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 자기 조상이 서울이었다 해서 5대손 6대손까지 가고 시험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적어도 이제 양인 쪽 또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가지고 손자 때는 시험 볼 수 있고 그다음 첩의 자손은 중손자는 시험 볼 수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예매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나도 이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고 했는데 나도 이제 유학적 실력인데 왜 시험 못 보게 하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제도적으로 막은 게 서울 공급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서울 차대 정책에 따라 간직에 오더라도 현관으로 진출에 제한됐고 대개 보면 이속직으로 들어가요. 풍간직보다는. 그리고 들어갔다 해도 그 서울 근고법에 의해서 한계가 돼 있죠. 한 품이 적용돼 있어. 그러니까 정시고 각오를 보고 그걸 통해서 문과의 시험을 봐서 저기 당상관까지 올라가면 힘들어. 심지도.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국초와 관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15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성역적 명분에 따라서 아까 이제 한풍 소용에 따라서 규정됐다.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걸 이제 건국대조에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하죠? 서울 근고법이라고 해요. 근고라는 것은 지금은 15일 이상의 일종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근고라고 하잖아요. 예. 그 징역형은 그걸 이제 박탈한 상태에서 노동을 시키면 징역형이 되고, 근데 요때 근고는 덫을 막거나 제한시킨 법이야. 이게 서울 근고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서울과 그 자손들은 문무관 생원 진사시 응시를 금지하고,
작가를 통한 기술관직만 진출을 한직하고 이런 건 문무관과 상원진사실 금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양반되는 걸 뭐죠? 막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작가를 통해 기술관직으로 진출한 걸 것은 이거는 이제 작가는 허용한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 중에 잡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중인과 서울이 합쳐져서 후대에 뭐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냐면 중서계층이라고 불려져. 중서. 예.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관료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품계가 최대 3품으로 하품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까닭으로 16세기 이후에 서울은 양반 사족과 구분되어 서서히 중인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또한 많은 서울이 기술관직에 진출하여 기술직 중인과 동일한 간치에 근무하여 직업상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들 중인과 서울을 합쳐갖고 뭐라고 했다? 중서인을 해갖고 신분상 동료의식을 느끼겠다. 이들은 이들 공통적인 의식이 뭐야? 우리는 양반인데 저놈의 그 양반들이 우리 차별했기 때문에 지금 중위가 떨어졌다. 그 인식을 갖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부류의 중인들은 우리는 상급 양민이고 나는 신분상 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똑같다. 근데 얘네들 입장할 때는 얘네들은 이제 중인이 아닌 거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서에 대한 법제적 근거와 사회적 차별은 조선후기에 들어서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후기 때 변동 속에서 이제 실력을 쌓고 규모가 늘어난 양반 서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분 차별 해소를 주장하면서 허통 운동을 전개했죠. 그러니까 허통이라는 것은 막힌 데를 뚫어준다, 뚫어달라. 네. 일종의 그 통공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이제 쓰이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조선 정부 역시 양난 이후에 총체적 위기 속에 양반 사족 중심의 본거적 신분 질서 유지하기 위한 방편과 그들의 요구를 점차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 서울대 간직 임용이나 배정에는 차별이 있었고 특히 처녀직 진출에 엄격히 제한해. 처녀직이 뭐예요? 엘리트 코스죠. 요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 되게 3사나 뭐 이런 문안직들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런 양반 서울들은 더욱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그때 처녀직 허용을 요구한 통총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조금씩 영종조 때 들어가는데 이 영조와 정조는 이 특징이 뭐냐면 신분제를 좀 완화시키고 해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차별이나 노비 같은 것들 봐주고 어떻게 하든 신분제도를 해체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국민화시키려고 했어. 이건 이제 잘한 정책 같아. 특히 영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의식이 강했고 그랬는데 정조도 마찬가지고 아마 영조가 그 자기 어머니가 숙빈채 씨가 그 무술 출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뒤에 이제 그 중인계층들은 항상 영조와 정조의 신인을 모셔도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신분차별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갖고 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영조와 정조 때 탕평정치 아래 왕권 강화 인재 등용 정치에 심의와 많은 영반 서울들이 허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일부는 뭐냐면 처녀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예가 든 게 정조 3년에 그때 규장각은 처녀직이었죠. 검소관 제도를 둬서 유독궁,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같은 양반 서울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있었고 순조 23년에는 개미절목을 제정하여 간직 한 품을 2품 이상의 상향 조정했고 철종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양반 사족대에 허용됐던 무반의 처녀직을 그리고 그 승무원과 그다음 무반의 처녀직 선정관을 허통해줬다. 이걸 이제 뭐야? 신의 통공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의 허통이라고 하죠. 자, 이로써 양반서는 청요지 호통을 목적으로 이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공고법이 뭐가 될까?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과거시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청요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서울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률로 여겼던 그 서울들이 이렇게 신분상승 운동에서 성공을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자극받은 기술직 중인들도 같이 이제 뭐냐면 신분상승 운동을 펼치게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좁은 의미의 중인을 지칭하는 중앙의 기술관은 본래 동반의 정직의 소속의 간원으로 국주에는 문무 고관으로 승진했는데 아무런 제한이 받지 않았지만
15세, 16세 이제 산인대 진출하면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강화와 그에 따른 기술 천시하는 직업 관념 속에 점점 이제 아래 단계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무반직의 지출을 맡기게 되어 세습 기술 관료로 굳어지게 됐다. 그래서 기술직 중인들은 양반 사족들에게 배제되어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여전히 양반 사족 다음의 지배층으로서 관료 체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되게 세습직이에요. 그래서 세습적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따라서 서울이나 상층 평민, 노비와 달리 조선 후기 신분 상승 추세에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때 노비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신과 함께 중수하고 같이 이제 동률 유지하고 있었던 양반 서울들이 천효직에 완전히 허통된 걸 보고 자극을 받고 이들도 같이 소총운동을 펼쳐. 그 소총운동은 뭐냐? 자,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 실패와 천효직 형통을 이제 했는데 이건 안 되어줬어. 네. 그래서 그 까닭은 일단 기술직 중인들이 수조 열사여 소총운동의 심의 결집과 강력한 세력과 조직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작가 합격이 비교적 용이해 전문 직업에 대한 대대로 세습할 수 있고, 특히 조선 후기의 상공업 발전소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풍족한 생활 등 스스로의 지위를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교대하고 사대하고 이제 하면 교대가 결집돼 있잖아. 그러니까 교대는 뭐야? 들어주죠. 근데 사대는 좀 하다가 결집이 안 되니까 안 들어줘 무시하잖아. 똑같은 거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서울도 교대처럼 뭐야? 강력하게 결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고, 뭐냐면 기술직 중인들은 뭐 의식은 있었지만 지금 임명계시 만료만 하잖아. 만료만 하고 막상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작가가 물론 이제 천대받지만 문무약간 근데 되게 뭐냐면 이게 실속 있는 직이야. 왜냐면 문관들 해갖고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근데 작가에서 뭐 의관이 나는지 통역관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돈 벌기가 되게 편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너네들 고위직 가려 해. 우리는 돈이나 벌겠다. 돈이 최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은 상대적으로 올 때는 그냥 높은 간직에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에 돈이나 벌고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때문에 뭐냐면 상대적으로 소총운동에 여유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서울대 소총운동은 호통운동은 인정했는데 왜 이들은 인정하지 못했냐. 두 가지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 잡아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의한 소총운동은 많은 기술직 주인들이 참가하여 서로 연대감을 마련했고, 나는데 의미예요. 여기부터는 의. 그래서 그들의 모의한 소총운동은 많은 기술직 주인들 참가하여 서로 연대감을 결속을 계기가 됐고, 봉건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들이 또 19세기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막 경제 성장했고, 이들이 또 기술직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또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들어요. 서학을. 특히 역관 출신들. 예.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제 개화파의 선구주자가 된 사람도 많죠. 오경석이나 그다음 유대치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문학과 예술 활동의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위양인들, 이들 중인들이 이제 이끌었던 문학을 위양인들의 문학이라고 해서 위양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위양인들이 불렸던 중인층의 문인들이 각종 시사를 이제 조직해. 그래서 결성하고 종래 양반 중심의 문화를 탈피하여 그들만 독특한 문학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무슨 운동? 의왕운동이라고 하죠. 의왕운동, 위양운동.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사가 그 시 모임이 옥계 시사가 있어요. 옥계 시사. 그래갖고 있는데 조선 정부도 이걸 장려했어요. 조선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유교 경전을 읽고 시를 짓고 유교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한자를 익히고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걸 장려했어. 특히 중인들의 시사운동을 또 장려했던 게 뭐냐면 너무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럴 바에 이런 시사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 시를 짓고 문장을 짓고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양반사를 비판하는 말로만 비판하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정도? 그럴 때는 좀 약간 불만을 분출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탄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와 같이 19세기 중위층의 일부는 지식 수준과 예술적 교양에서 양반사족을 버금갔으며 재력과 선진 문물의 수용에서도 적극적 양반사족은 능가했다. 그래서 중위층은 신분상속 운동을 전개하면서 소 단합하고 결속하였으며 그 다음에 봉건적 신분질서와 그것이 바탕이 되는 정통사상의 문제의식과 품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하사상을 적극적으로 천주를 받았는데 앞장섰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기술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별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실용적이면 다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계하파를 받아들이고 계하사상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돈이 되고 이들 기준 그거야. 돈이 되고 자기가 이득이 되면 무조건 좋다는 논리도 받아들이면서 똑같은 논리도 그냥 힘이 있고 돈이 되고 그냥 이는 세력들에 붙으면 나도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서 상당수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친일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그래서 기술적 관료의 한계성이죠. 근데 성리학자들 중에 많은 그 사람들도 뭐냐면 친일파가 됐지만 그 나름대로 뭐야 이게 지존이 있죠.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이 있고 그래도 힘이 강하고 나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정촉사 운동 되고 그 의정촉사 운동의 상당수가 또 뭐가 의병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좀 한계점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고 우리 중에 이제 지석영 같은 사람도 이제 역관 출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잠깐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 자료 1번을 보면 중인에 대한 이제 그 말의 어원이 나오죠. 중인의 무리는 양반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다. 그래서 이 계급개념서가 중인에 이제 관련된 용어에서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거기 이제 과거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이 이제 있어. 원래 양천제국가에서는 엄밀히 다 보게 돼 있지만 실제 이제 얘가 있죠. 건국대전 예전에 있는데 죄를 범해 영구히 이루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장리의 아들, 그 다음에 이때 장리라는 건 뇌물 받은 아들이에요. 제가하거나 실행하는 부녀의 아들과 손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들과 손자. 이때 서자는 아들까지, 얼자는 손자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서울들이 문무관과 생원 진사를 응하지 못한다. 이 무가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들이 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서울대 문과 볼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내용이고 서울대는 그 조선 전기 내내 문과나 문무관 보지 못했어. 잠깐 뭐 임진왜란 때 약간 이제 좀 약간 풀어져서 볼 수 있었지만 그건 약간 예외적이고 그다음 조선기 때는 이제 신분제가 버벅이 되다 보니까 뭐 서울이라도 저기 가서 이제 5층 유학해버리면 양반이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 문무관 시험을 보지 못했죠. 다만 예외적인 특별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등용이 되거나 이렇게 청거돼서 등용되거나 그런 거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문무관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언제 때냐면 나중에 철종 때죠. 서울 혈통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건국대전 한풍 서영에 관련된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 자식들은 그 작가에 들어가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무관을 보지 말고 다른 종류 간직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어디까지 2품, 3품을 끊어. 당상관까지 못 들어가. 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자료 2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자료 5번을 보세요. 자료 5번. 자, 자료 5번을 보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서울들이, 그 서울 화통이 됐잖아. 이걸 자극받아서, 우리도 이제 뭐냐면, 좀 총력적인 지출하자. 그래서 중인들의 이제 소총운동과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옳고함을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이 쌓이면 풀어야 하는 것이 진리의 법도다. 중서, 요거 물어볼 수 있죠? 예전에 기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쳐놓고, 요게 들어갈 말이 뭐냐. 그러니까 중서. 중인과 서울이 같은 동률유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서에게 버슬길을 맡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로
답답하여 원한을 이루게 된 것은 지금 몇백 년이다. 서원은 다행히 조종의 큰 성덕을 받아서 문가는 승무원, 무가는 성전관의 임명할 장애가 없다. 그러나 허울뿐인 우리의 중인은 이 은택이 넘치는 시기에 홀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하니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방향으로 의논하고 글을 써서 원한을 호소할 것이다. 이에 먼저 보내어 그 22번 달 29일 마동 홍영보 집에 모여서 호소할 것을 상의한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방향으로 의논을 글을 써 원한을 호소한다. 이렇게 쳐놓고는 이건 무슨 운동이다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해야 했어요? 중인들의 소총운동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쓰시오 두 가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서울보다도 단결이 안 됐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게 많았다. 상대의 의지가 약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6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 이항이라는 거죠. 이항인들은 중인을 얘기하죠.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그 이항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사대부 가문이나 아닌 도송이, 사대부가 아닌 도성의 외방에 거주한 중인층의 이하들을 이항이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무슨 문학을, 위양 문학을 관련된 거야. 위양 문학. 자, 그래서 이항인들은 그 원래 내세울 만한 경수나 혼업이 없다. 혹 기록할 만한 언행이나 전할 만한 신문이 있어도 그 모든 적막한 가운데 풀처럼 시들고 나무처럼 썩어버린다. 오라 내가 호산외기. 호산외기라는 거 거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인층이 쓴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한번 그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나온 것 같아. 이거는 호산회기는 중인층이 이제 그 후기에 그 조선 후기에 서예가 조희영이 쓴 정기집이야. 그래서 그 위양인데 정기문을 씌워놓은 것들을 호상외기라고 해요. 호상외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호상외기 깨달음에 이에 있다. 내 친구 유경상이 나와 같이 뜻이 있어서 여러 집안의 문집 중에 찾아 모으니 이미 정기가 있는 사람 약간 명을 찾고 정기가 없는 사람을 찬수하여 이들 280목의 항목에 이르니 하나의 책을 만들고 이들 이항 경문록이 한다. 이 이항 경문록이라는 책도 중인층이 쓴 책이야. 그래서 이것 좀 외워두세요. 네, 이항 경문록. 그래서 이항 경문록은 그 왜 썼냐? 그 당시 양반들은 그 많은 저서들이 남겼죠. 그래가지고 양반들 신상들 나는데 그 양반 이하의 중인층이나 이 사람들은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호산외기에 영향을 그 유재견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어떤 그 중인층의 인물 행정을 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정기문, 집단 정기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호 아시죠? 김종호. 네, 김종호가 뭘 만들었죠?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잖아요. 대동여지도. 이 사람은 원래 양반층이 아니라 중인층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나와.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 딱 한 줄 있어. 그 외에는 김종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지도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김종호 보면 예전 영화처럼 그 김종호 지도를 만드니까 그 대원군이 탄압하고 잡아서 죽이고 그 김종호가 와서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얘기는 다 만들어진 얘기야. 후대에 일제시대 때 거기 일본어 독학인가? 국학독본인가? 하여튼 그 책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조선이라는 사회는 김종호와 같이 뛰어난 그 인물조차도 이렇게 천대를 냈고 대동여지도 만든 김종호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면 당연한 거다. 이런 뛰어난 인재를 못 알아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사관을 학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독본이다. 이 조선어 독본에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졌죠? 근데 김종호에 알려진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항경문의 그 딴 줄. 김종호가 대동여지도 만들었다. 한 줄이에요.
예, 그 이상 기회도 없어. 그 이하도. 예, 그래서 그 후에 김조거가 만들어진 얘기는 다 일제시대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대동여지도 그 영화 만들 때 되게 요거도 먹었어요, 이거. 역사적 팩트도 안 맞는 일본 애들이 들고 온 그 논리를, 얘기를 만들었다, 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중인층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네. 진짜 다음 시간에 끝낼게요. 예. 그래서, 468페이지, 지방 통치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항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